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타임입니다. 정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 철회를 재차 촉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협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의료계 안에서도 의견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거나 현재 진료를 중단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휴진 철회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환자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 휴진의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이틀째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집단 휴진을 주도하며 개원이 등 각 사업자의 진료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면택 의협회장은 오늘 경찰에 출석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라는 거는 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죄 여부, 혐의에 대한 여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중인 서울대 의과대학 병원 교수들은 휴진을 지속할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 등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휴진 선언을 두고 전공의와 시도의사회 등에서는 반발이 나오는 등 의협 내부에선 불협화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마치라고 양측에 최종 통지한 가운데 여야는 오늘도 설전만 벌이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구성 협상 핵심 쟁점인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 맞자는 여당 제안을 두고 여야는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1년 제한, 국회 운영 적극 협조, 입법권 침해에 함께 맞설 것 등 3가지 조건을 거듭 강조하며 여당을 몰아세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용산 눈치만 보고 총선 민심을 외면하는데 여야 사이 신뢰가 생길 리 없다며 향후 1년간 3가지 조건을 지키며 진정성을 보여주면 제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만한 말장난이라며 맞받았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 제2요구권은 행사될 일도 없었다며 모든 제안을 요지부동으로 거부하는 민주당이야말로 국회 위상을 깎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는 발언이 나온 걸 두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아버지를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에서 벗어나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3개 상임위를 야당 단독으로 여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엔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탄소중립기본법, 소상공인보호법, 지역화폐 활성화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했고 김재섭 의원은 불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3일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경상북도 경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고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주의 소형 모듈 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구미에는 R&D 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북한이 오늘 조약 전문을 공개했는데 유사시 군사 개입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북러 정상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조약 전문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모두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4조에 북러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했던 조약 1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어제 공동기자회견에선 푸틴 대통령은 유사시 상호 지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И сегодня подготовлен новый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й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ляжет в основу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на длительную перспективу.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는 군사적 원조라고 보다 구체화한 건데 이는 자동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관계가 준동맹 수준으로 밀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양국은 무역경제와 투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조 확대도 명시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우주와 평화적 원자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기술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 관계가 불패의 동맹 관계로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통일부는 군사협력 중심의 양자관계 격상과 반미 반서방 연대 강화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과시한 거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PF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 KDI의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KDI는 우리처럼 극히 적은 자본을 가진 사업 주체가 빚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나라는 드물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우리 부동산 PF, 즉 사업별 자금 조달 방법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먼저 지나치게 낮은 자기자본 비율을 거론했습니다. KDI는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총 사업비의 3% 정도에 불과한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빚을 내는 기형적인 재무 구조가 부동산 PF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와 달리 미국 등 주요국은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30-40%에 이른다는 게 KDI의 설명입니다. KDI는 이 같은 저자본 고보증 구조는 선분양 제도와 맞물려 더욱 강화됐다며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수분양자가 납입한 계약금을 공사비로 쓸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KDI는 이처럼 부채 비율이 높은 부동산 PF는 사업 주체뿐만이 아닌 금융기관과 국민경제 전체의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뱅크런 때 30개 이상 저축은행이 무너지고 1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도 PF 때문에 발생한 위기고요. 2013년, 2019년에도 PF 위기가 따라서 부동산 PF의 자기자본 비율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본 확충 규제가 도입되면 주택 공급의 양은 위축될 수 있지만 주택 공급의 안정성은 개선될 수 있다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자기자본 규제를 받고 있는 부동산 펀드 리츠를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8월 둘째 주에 발생할 것으로 보고 전력 수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92.3기가와트로 예상되지만 수도권 무더위로 인한 냉방 수요 급증 등으로 최대 97.2기가와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기는 산업계에서 휴가가 끝난 뒤 조업률이 다시 오르는 8월 둘째 주 평일에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시절까지 아동 수천 명이 강제 노역을 한 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 심각한 인권 유린 끝에 숨진 아이들을 안매장까지 했는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모두 2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을 섬으로 끌고 와 강제 노역을 시킨 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 일제강점기 만들어져 1980년대까지 5천 명이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을 당해 원생 다수가 숨졌습니다.
안매장지에선 아이들로 추정되는 유해가 대거 수습되기도 했습니다. 동북 단추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겨울에도 탈출하다가 죽은 애들이 있다는 얘기. 2022년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고 진실규명을 신청한 167명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경찰이 위법한 수용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최소 6세의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경기도도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서 공동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다며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단 손해배상 액수는 청구액 77억여 원 가운데 22억여 원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용된 기간 1년당 5천만 원씩 지급하되 더 오래 있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며 위자료를 증액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오래 수용됐던 피해자는 4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최근 불법 스팸 문자 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방통위가 오늘부터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집계 결과 불법 스팸에 대한 신고가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2,700여 건으로 전달에 비해 40%가량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와 도박, 스미싱 관련 문자 신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장맛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30에서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돼 대비해야 합니다. 호남과 경남에도 오늘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35.4도 등 중부지방에선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30도를 웃돌며 덥겠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강원과 호남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강릉과 부산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이 32도, 대전과 광주 31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